네,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드디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이후에 시장에 미친 영향,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 말고 다른 코인 ETF들도 나올 수 있는가? 코인 ETF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한동훈 상무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앰플리파이 ETF의 한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모셨는데 앞에 이 회사가 달라지셨네요. 네. 네. 시카고로 알려져 있는 일리노이 주에 있는 ETF 회사인데, 그래서 저는 뉴욕에 거주하면서 100% 재택을 실현하고 아, 너무 좋네요. 있습니다. 100% 재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직하면 월급도 좀 오르셨나요? 아, 네. 그래도 좀 이직자. 네. 이직이 월급 올리는 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미국에서 무조건 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인터뷰를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과연 나올 수 있느냐 이걸로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그때 이제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상장한 지 한 지금 3개월 정도 넘었는데 네.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좀 변했나요? 1월 11일 날 총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네. 상장을 하면서 현재 총 규모가 53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원화로 720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네. 돈이 지금 몰리게 된 건데, 가장 큰 규모의 ETF는 이제 GBTC,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라고 해서 가장 큰 이 규모고요. 현재 규모가 한 190억 달러 됩니다. 그거는 원래도 이제 있었던 폐쇄형 펀드로 있었던 건데 맞습니다. ETF로 전환된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에서 그레이스케일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폐쇄형 펀드를 처음에 만들었던 ETF를 처음에 신청한 것도 뭐 윙클보스 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나온 것이 이제 이 폐쇄형 펀드였거든요. GBTC가 되게 역사가 깊어요. ETF로 결국 나오게 된 것도 이 폐쇄형 펀드가 SEC랑 소송을 하면서 거기에 승소를 하면서 결국은 나온 거죠. 그렇죠. 우리도 ETF로 바꾸게 해달라. 그쵸. 승소를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iShares가 뛰어들면서 역시 큰 회사가 해야 되니까 되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 사후에 결국은 이제 게리 젠슬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소송에서 진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블랙락이 신청하고 뭐 이런 대형 플레이어가 뛰어든 것보다 어쨌든 네. 소송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준 큰 원인이었다. 맞습니다. 실제로의 자금 흐름을 보면은 그레이스케일에서 자금 규모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원래는 이 규모가 한 35 빌리언이니까 350억 달러. 네. 거의 뭐 500조 그쵸. 그 정도 되는 수준의 ETF였는데 지금은 160억 달러가 빠졌습니다. 3개월 동안. 지금은 규모가 한 190억 달러. 근데 190억 달러지만 아직까지는 가장 큰 ETF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기간 중에서 가장 승자, 유입이 가장 컸던 ETF는 저희가 알고 있는 iShares의 iBit라는 이제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가 170억 달러로 지금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GBTC가 많이 빠졌느냐라고 본다면은 이 GBTC가 왜 이랬을까 싶은데, 현재 지금 비트코인은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죠. 자금을 끌어모으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 경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수 경쟁이 지금 iShares 같은 경우도 아예 보수가 없었어요. 보수를 아예 안 받다가 지금 이제 12bp 0.12% 받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크도는 있었고, 이제 비트와이즈도 있었고, 피델리티도 있었고, 지금 보수를 안 받고 있는 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장 네. 세일. 네, 개장 세일. 네. 그러니까 뭐 1+1 이런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쭉 아예 보수를 아예 안 받고 있습니다. 세일 기간이 끝나고 나더라도 거의 보수의 평균이 한 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낮죠. 주식이 아니라 비트코인이고 이 뒤에서 수탁하고 이런 비용이 주식보다는 조금 그렇죠. 더 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운용 보수를 좀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레이스케일은 지금 보수가 얼마냐? 1.5%입니다. 여긴 무슨 배짱이에요? 왜 이렇게 높게 받아요? 와,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배짱이 좋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만 1.5%로 하더라도 실제로 버는 레비뉴가 실제 프로핏으로 따진다면은 엄청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iShares의 iBit가 170억 달러인데 여기가 보수가 한 10bp라고 치죠. 10bp가 치는데 지금 그레이스케일은 지금 1.5%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10배. 예, iShares가 1,700억 달러가 돼야지 네. 비슷한 규모의 레비뉴를 받고 있는 거죠. 좀 전략적인 결정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이거 늘리는 것보다 우린 돈을 번다. 돈을 벌겠다. 이런 네, 느낌으로. 네, 네.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레이스케일이 뭐 미니 비트코인 ETF라고 해가지고 약간 스피노프해서 네. 그건 보수를 뭐 엄청 싸게 하겠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 티커는 또 기가 막히게 BTC입니다. 아, 그냥 네. 비트코인이네. 네네네. 기가 막히게. 근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람들이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하면 여기에 자금이 몰리고 그러면 ETF가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을 살 테니까 가격이 오를 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코인 현물 ETF 언제 나오나 이걸 기다렸던 거잖아요. 실제로도 좀 그런 자금 유입 효과가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좀 있었나요? 네, 실제로도 큰 효과가 있었죠. 영향력이 상장할 때 그때 한 46,000불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66,000불 정도 그쵸. 하죠. 그러니까 한때 7만 불, 7만 5천 불 찍었었나요? 아, 그때 네. 너무 해피했는데 네. 지금 66,000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50% 이상이 뛴 거죠. 음. 그래서 참고로 이제 보면 ETF들의 성과들은 네.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며칠 동안을 이렇게 모니터링 했을 때 그때는 좀 약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이제는 조금 안정화되면서 지금은 현재 뭐 거의 보수 수준의 차이다. 보수를 뺀 나머지 수준의 차이. 그러니까 깎아야 거의 되니까. 네,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약간 가격에 대한 전망이 나뉘었어요. 가격에 대한 전망이 좋을 거다 나쁠 것이다. 좋은 이유는 이제 새로운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기관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안 좋았던 이유는 실제로 이게 GBTC에서 빠지는 돈만 들어올 뿐이지 새로운 ETF로 들어가는 자금 이외에는 신규 자금은 별로 없을 거다 라고 JP 모건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1월 달에 나왔을 때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의 24년도 적정 주가를 80불로 확 낮췄죠. 다운그레이드 낮췄어요. 네. 그때가 128불이었거든요. 그 코인베이스가. 근데 지금은 250 몇 불이죠. 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오고 네. 오히려 시장이 더 확대되니까 이제 코인 거래소도 오히려 더 좋아진다. 약간 그쵸. 이런 논리에 힘이 그쵸. 더 쏠린 거죠. 이러고 나니까 이제 JP 모건이 뜨거워 하면서 수정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 실제로 예상을 좀 못했다 하면서 바꿨지만 역시 곤조가 있죠. 24년도 전망은 150불. 아직까지 조금 낮습니다. 다시 비트코인 현물 ETF로 돌아가서요. 이 말씀해주신 대로 현물 ETF 나오기 전에 그냥 원래 코인 하던 사람들이 코인 거래소에 있던 게 ETF로 가는 그 정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다. 특히 뭐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투자를 못했던 기관들이 새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논리들도 있었는데 기관들이 실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한 이후에 자금이 좀 들어왔나요? 아직까지는 이제 데이터로 나온 거는 없어요. 공개적으로 퍼블릭하게 나와 있는 자료는 없는데 뇌피셜로는 많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 뇌피셜의 근거는 뭔가요? 뇌피셜의 근거는 네. 뭐냐면은 가장 데이터적인 근거로는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기관 투자자와 리테일 투자자의 자금 유입 규모를 항상 따지는 게 있어요. 물론 ETF 시장은 아니죠. 하지만 네. 기관들이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따지는 건데 코인베이스에서 아직까지 4분기밖에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1분기 실적이 이제 5월 2일인가 5월 3일인가 그때 나오니까 네. 그때 보면은 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4분기에도 지금 인스티튜션 인베스터의 트레이딩 볼륨이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90%, 100% 이상 거의 늘었어요. 오, 그 ETF 상장하고 나서 네. 상장 전에. 상장 4분기. 전에 네네네. 4분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기대감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뚜껑을 열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더 계속 올라가면서 약간 뜨거워지니까 이것들이 1분기에도 조금 반영이 됐을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실제로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SEC에 기업들이 파일링을 합니다. 분기 보고서를 내는데 13F라고 있어요. 이 13F가 미국에 있는 기업의 1억 달러, 그러니까 100 밀리언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은 분기마다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1분기 거는 나왔을 거예요. 나왔는데 그 SEC에 업로드되고 공개되는 거는 한 2개월 정도의 레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 정도에는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거는 이제 시작이다. 아직은 조금 미미했던 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실제로 코인베이스 같이 비트코인에는 관심이 계속 있는데 ETF로 실제로 자금이 들어왔느냐? 이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제가 ETF 이게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ETF가 보통 상장되고 나서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ETF가 한국에서는 상장되면은 다 거래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더라도 슈왑이라든지 뭐 로빈후드라든지 뭐 TD 어메리트레이드 이런 데서는 다 가능해요. 개인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기 전에 듀딜리전스를 합니다. 신규 상장 ETF에 대해서 네네네. 약간 실사 그쵸, 같은. 그렇죠. 기관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RIA라고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라고 한국으로 치면 약간 독립투자자문. 개인들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네. 네. 그러니까 거기가 개인 돈뿐만이 아니라 기관 돈도 있고 한마디로 와이어하우스라고 하는 이제 큰 회사들, 뭐 IB들뿐만이 아니라 RIA라고 하는 독립된 기관이 있고요. 이 기관이 RIA가 움직이는 게 100 trillion, 오, 막 굉장히 엄청 활성화되어 굉장히 있네요. 큽니다. 네. 여기서도 그렇고 이제 기관들도 그렇고 보통은 상장이 되고 이거를 고객들한테 레코멘드를 하거나 좀 포트폴리오에 넣으려면은 실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실사의 기본 요건이 있어요. 보통 이제 AUM 요건이 뭐 50 million 또는 100 million 이런 거 있고 그리고 트랙 레코드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상장되고 나서 3개월 동안 보통 3개월이거든요. 네. 3개월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잘 거래가 되었는지 이걸 확인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3개월 됐죠. 이제 3개월이 됐고 그 듀딜리전스 기간이 있었으니까 실제로는 기관 자금이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ETF. 그러니까 네. ETF가 상장을 했다고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똑같이 거래되니까 우리 입장에서 상장하면 바로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미국에서는 기관들이 거래할 때 이 ETF 과연 믿을만해? 이거 일단 그렇죠. 3개월은 좀 두고 보고 네. 문제 없는 것 같으면 그 뒤부터 이제 투자를 가능하도록 약간의 뭐 내부 컴플라이언스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한국 기관에서도 나오자마자 바로 사는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물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구나. 이제 뭐 듀딜리전스라는 실사 같은 걸 거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기관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사가 비트코인 ETF 나오고 나서 블랙락 펀드에서 우리 비트코인 살래요 하고 이거를 SEC에 제출하는 게 있어요. 네. 블랙락이 제일 크잖아요. 확인했고 사면 돼.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뮤추얼 펀드 회사니까 네. 기본적으로 기관 자금은 이제 들어올 거죠.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점점 커가는 시장. 그렇기 때문에 기관 자금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렇게 보면 더 긍정적이네요. 그쵸. 긍정적으로. 아직까지 안 들어왔는데도 비트코인 ETF의 볼륨이 이만큼이나 커진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이후에 ETF에 유입된 자금도 늘어나고 직접적인 어떤 수급 효과인지 아니면 투자 심리가 개선돼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다음으로 기대하는 게 이더리움도 ETF가 상장을 하면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더리움 ETF는 나올 수 있을까요? 언젠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뭐 언젠가? 네. 기사에도 나오는 5월이냐라고 보기에는 아.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알려진 데이터로만 따지면은 자 비트코인 ETF는 11개가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더리움은 8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약간 좀 적네요. 좀 적네.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뭐 확률을 거의 50% 미만, 30%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될 거라고 보는 거네요. 네네네. 업계에서. 근데 왜 그러냐면은 9월 달에 먼저 신청을 했고 그것이 이제 SEC가 리뷰하는 기간을 최대한 끌어가지고 240일 끌어가지고 그게 마지노선이 5월 23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5월 23일 날 SEC가 한다 만다를 결정을 꼭 해줘야 돼요. 네. 지금까지는 약간 푸시백을 몇 번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런칭이 될 때는 임박하고 했을 때는 SEC랑 막 이메일을 엄청 주고받아요. 야, 나 이거 궁금해. 뭐야?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답변 줘. 왔다 갔다 하고. 근데 해줄 거면. 네, 해줄 거면. 네. 왜냐면 당연 급하니까 실무자들이. 그게 SEC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블랙락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우린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블랙락이 작년 6월 달에 네. 신청을 했어요. 근데 SEC가 처음으로 질문을 9월 달에 던집니다. 9월 달에 야, 나 궁금해. 알려줘. 또 막 열심히 했겠죠. 답변을 줬어요. 네. 봤더니 SEC가 1월까지 상장되기 전까지 5번의 질문을 했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야 뭐야. 네. 근데 이게 블랙락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운용사에 동일하게. 제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보니까 iShares가 이더리움 ETF를 이제 11월 달에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오고 간 메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잠하군요. 상장해줄 거면 뭔가 물어봤을 텐데 분명히. 잔잔한 호수와 같은. 네. iShares가 이제 iBit가 상장을 하고 나서 기관 투자분들을 모시고 소규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거와 동시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이더리움 관심이 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비트코인이랑은 좀 다르네요.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비트코인 알겠는데 이더리움도 들어는 봤는데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 역량 때문에 iShares도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푸시를 안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SEC 입장에서 일단 승인을 안 해주려고 하면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해줬는데 이더리움은 왜 안 해주는지 논리가 있어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근거가 뭔가요? 일단은 아마 여기 한글만 구독자분들은 너무 다들 스마트하셔서 제가 그냥 저는 잘 리뷰하는 모릅니다. 네, 제가 리뷰하는 식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이 탈중앙화냐 아니냐의 판단 근거였어요, 솔직히.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다. 그래서 통과가 된 거고, 이더리움도 탈중앙화예요, 솔직히. 탈중앙화라서 그런 이슈는 많이 없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논리대로라면은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라는 걸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SEC가 지금 문제를 따지는 거는 이게 증권성이 있느냐. SEC가 봤을 때 이더리움은 증권성이 있냐의 여부인데 네. 이 증권성의 여부는 뭐냐면은 막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쉽게 따져서 내가 이거를 발행을 했을 때 너한테 수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을 했느냐. 그게 증권이죠. 이것이 증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너는 이거를 발행했을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거냐. 처음에는 이제 SEC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이걸 채굴이라는 방식을 했죠. 채굴이라는 방식으로 비트코인도 Proof of Work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로 채굴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이더리움은 바뀌었습니다. 그 채굴하는 방식이 실제로 컴퓨팅을 막 해가지고 뭐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지난 POS라고 해서 Proof of Stake이라고 해서 내가 이더리움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32 이더리 이상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채굴자, 이더리움에서 이제 validator라고 부르는 검증자의 역할로 해서 제가 이더리움을 블럭을 만드는데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더를 이렇게 넣으면은 거기에 블록체인에 이제 락업을 시켜야 되거든요. 락업을 시키니까 그럼 내 돈은 묶이는데 그럼 뭐 수익이라든지 뭐 어쨌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유동성으로 활용을 못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roof of Stake에서는 이게 예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줍니다. 이 이자를 주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자를 주면서 이게 그러면은 이게 배당 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더리움 측에서는 결국은 스테이킹해서 이자를 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야지 블록체인이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너희는 왜 우리한테 그러냐? 파워에서 Proof of Work에서 Proof of Stake로 바뀌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더리움의 창시자였던 비탈릭 이분이 파워로 했을 때 지금 컴퓨팅으로 쓰는 전력 소모가 너무 크다. 환경이 좋지 않다. 결국은 우리도 이제 파워에서 그 포스를 바꾸겠다라는 것이 컸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파워 같은 경우는 복잡한 연산 문제를 아무리 뭐 슈퍼컴퓨터가 하더라도 똑똑하게 푸는 게 아니라 대입해서 1, 2, 3, 4, 5 해가지고 퍼즐처럼 맞추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렇게 포스를 바꾸게 되면서 기간도 훨씬 줄어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태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너희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반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SEC는 스테이킹이 문제다. 근데 이제 반대에서는 아니다 라는 거죠. 이더리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 몇 가지가 또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증권성 토큰처럼 수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유틸리티. 1세대에 있던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2세대로 이더리움이 오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디앱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엮으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비트코인이 금이라면은 이더리움은 은이 되겠죠.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산업용으로는 못 쓰거든요. 10%밖에. 은은 50% 이상 써요. 뭐 AI 칩,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것들. 거기다가 실제로 중앙화라는 것을 봤을 때 적게는 10,000개, 많게는 뭐 그 이상이죠. 100,000 이상의 개수를 갖고 있는 계좌수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애저씨를 찾아봤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920개의 계좌밖에 없어요. 주소가. 근데 이더리움은 5370개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분산됐다. 훨씬 분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1920개의 주소가 분산이 되어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더리움 5370개면 더 분산되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가격의 차이는 있죠.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CFTC, 그러니까 미국의 증권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여기는 이제 SEC와 거의 자매 수준이죠. 서로 다른 독립된 기관인데 CFTC는 이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규정을 했어요. 독립된 기관이지만 같은 정부 기관으로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 투자자분들한테 엄청나게 혼란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SEC가 이러면 안 된다. 굳이 따지면 게리 젠슬러의 문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SEC는 코인을 상장을 해줄 때 증권성이 없어야 상장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증권성이 있다. 왜냐하면 예치했을 때 뭔가의 배당처럼 돈을 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SEC에서는
비트코인은 되지만 이더리움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가장 큰 근거다. 실제로도 판결로 있어요. 판결로. 유니스왑 관련해서 뉴욕주에서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스캠 코인 뭐 배상해라 마라 이런 게 있었는데 판사가 이더리움은 상품이라고 명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 상품이다. 네. 라고 판사가 명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리플 소송에서도 리플 소송도 반반 이겼거든요. 리플이 법원에서는 퍼블릭한테 팔았다면은 증권성이 있는 게 아니고 기관한테 팔았으면 이건 증권성이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었어요. 이런 선례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게리 젠슬러가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이지고잉 할 것이냐, 아니면은 소송까지 갈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SEC도 근거가 있잖아요. 이거 네. 증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승인을 안 해줬는데 지금만 승인을 안 해주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가면 이런 SEC가 입장을 바꿔서 다시 승인을 해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도 결국은 소송으로 이렇게 그렇긴 했죠. 됐죠. SEC가 네. 우리가 정말 해주고 싶어서 해줬다기보다 그렇죠. 소송에서 그래서- 졌으니까.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오고 나서도 SEC가 그날 게리 젠슬러가 네. 입장문을 냈어요. 맞아요. 뒤끝이 장난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는 아직도 비트코인 위험해 뭐 아직도 인정은 잘 못하겠어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결국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비트코인의 사례처럼. 네네. 그러니까 근데 내주긴 내주되 거기까진 그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법원도 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너무 길어지는데 음. 미국 하원에서도 뭐 공화당 의원들 이분들이 막 이제 항의하러 오고 너희 왜 빨리 이거 이렇게 안 하냐 결정을 하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좀 정치적으로 좀 압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네, 올해 또 대선도 있으니까 솔직히 뭐 모든 것이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공약으로도 될 수 있고 뭐 투자자들은 어쨌든 코인 투자자들은 특히 더 상장을 원할 테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네네네. 그러면 미국에서 일단은 이더리움은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할 거라고 이제 보셨으니까 네네. 그럼 그 뒤에 이더리움 말고 그 다음 코인 ETF들도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SEC가 작년 6월 달에 네.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를 이렇게 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소송 제기를 하면서 증권성 토큰에 대해서 분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네, 증권성이 있다, 아니다. 네, 증권성이다라고 한 것에 아니다도 아니고 증권성 리스트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잘 비했네. 네, 증권성 코인만 해서 아니다라는 판결도 실제로 따지면 없어요. 근데 네. 증권성 코인이다 해서 이제 거기에 시가총액이 이제 4등하는 바이낸스 코인, 솔라나라고 하는 솔, 에이다 코인, 폴리곤이라고 하는 매틱 다 증권성을 분류가 됐어요. 근데 그때 이더리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증권이다라고 보진 않았던 거네요. 네네네. 그래갖고 그때 이더리움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증권이라고 하면은 너희 뭐 하냐. 근데 아니다라고도 안 했으니까 뭐 그쵸. 일단 얘는 아닌지 맞는지는 모르는데 뭐 그런 거였네요. 하여튼 네, 그 상품들이 이미 다 증권성으로 이제 SEC가 제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음 코인이 나오기까지는 미국에서 나오기까지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일단 비트코인 현물까지는 나온 거고 아마 이더리움 현물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이거 현물 ETF 나오자마자 한국에선 거래 안 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한국에는 될까요? 되면 언제쯤 될 걸로 보세요? 한국에도 돼야겠죠. 결국은 돼야 되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스마트 머니가 많이 돌고 제가 아무리 봐도 미국에서 일을 하지만 한국만큼 똑똑한 투자분들이 진짜 없어요. 공부 제일 많이 하시죠. 한국에서도 결국은 이제 이것이 논의가 되고 있죠. 22대 총선을 하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에 상장을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이 나왔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연기는 있었어요. 막 이제 이것도 포함한다 만다 했었는데 이 ETF 얘기는 빠졌고 대신에 이제 과세 유예라든지 과세를 뭐 금액을 좀 크게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민주당이 크게 승리를 하면서 이것이 조금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금감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올해 일정 얘기하면서 6월 달에 지금 SEC를 방문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보면서 뭐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을 보면서 결국은 닫아놓은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도 결국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ETF를 거래할 때 브로커가 증권사가 비트코인을 직접
만질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아. 유럽에서는 실제로 그냥 증권사가 네.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네. 하죠. 근데 미국의 비트코인 ETF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 미국 ETF는 기존에 있는 ETF에 있는 생태계에 있는 증권사들은 만질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을 만지려면은 그 가운데 세 개를 연결해주는 프라임 브로커리지라고 있습니다. 프라임 브로커. 프라임 브로커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뭔가 하나 장치를 더 만들어 놓은 그쵸. 거네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전통 금융회사에서 비트코인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거죠. 사고 터질까 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국이 유럽보다는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스트릭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라임 브로커를 코인베이스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건 점점 생태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비트코인을 안 그래도 조금은 꺼려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미국을 간다는 것은 결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한다면은 미국 방향으로 가겠다. 조금 더 하나를 장치를 더 놔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금감원 입장, 금융당국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방향성을 가졌지만 해결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자본시장법상 자산으로 분류가 안 돼 있어요.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투자 가능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첫 번째. 법이 바뀌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큰 문제가 김프거든요. 김치 프리미엄. 네. 한국에서만 유독 비싼. 그쵸. 왜 그러냐면은 그때 2018년도에 규제 나오면서 해외 자금을 다 막았거든요. 해외 자금을 막으면서 한국에서만 생기는 김프가 있는데 비트코인 ETF가 생기면은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에 있는 김프 낀 거를 하기에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더 자극할 수도 있을 더 것 자극을 같고. 하죠. 네. 네, 더 자극을 해서 차익 거래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네. ETF로 하면 더 차익 거래가 쉬워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려면 결국은 외환 거래도 손을 봐야 됩니다. 아. 외환 쪽으로도 해외로 자금이 유입되고 유출이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김치 프리미엄이 빠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외환 거래법상의 그런 조치도 조금 필요합니다. 쉽지 않네. 네. 더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마켓 메이커가 아까 해지를 한다고 했죠. 네. 매수 매도를 통해서. 그러면은 공매도도 돼야 돼요. 선물이 있어서. 네. 네. 실제로는 선물뿐만 아니라 현물로도 공매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현물과 선물에 대한 그런 공매도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꽤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러네요. 가장 이제 순한 맛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법인 계좌. 결국은 이제 시장이 크고 하려면 법인 계좌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업계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법인 계좌도 열려야 돼요. 지금은 법인 계좌에서 그러면 코인을 직접 사요. 투자도 못하게 돼 있어요. 못 사요. 네. 네. 실제로는 지금은 이제 다 개인들만 할 수 있고 그래서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려면은 법인 계좌도 오픈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결론적으로 되게 갈 길은 먼데 근데 그 전에까지는 7월달에 이제 소비자 보호법을 시작을 해요. 코인 시장에서 그렇다 보니까 금감원에서는 쭉 좀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그 후부터 조금 뭔가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당장 내년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조금 긴 호흡을 가지면서 내년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니까. 종합해보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코인이 제도권으로 ETF를 통해서 제도권으로 더 많이 들어오고 시간이 짧게 걸리느냐 길게 걸리느냐는 좀 알 수 없지만 그럼요. 방향만큼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확실할 것 같다. 그럼요. 그러니까 과거에 골드 같은 경우가 처음에 자산으로 들어왔을 때 골드가 10빌리언을 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근데 비트코인 아이비트는 3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골드가 들어오면서 그 자산 포트폴리오에 커머디티라는 것이 이렇게 생기면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을 했었죠. 생각해보면 옛날엔 에쿼티랑 픽스드 인컴밖에 없었는데 커머디티로 자산 배분이 되면서 많게는 뭐 10%, 20% 막 이렇게까지 늘어나기도 하잖아요. 비트코인이 새로운 자산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산 배분이 1%, 뭐 0.5%, 2%, 10% 이렇게 들어간다고 친다면은 돼도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의 큰 틀에서의 어떤 변화 오늘 같이 말씀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함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